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오늘은 6월 8일이고요. 시황과 방송 바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 FOMC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조종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나스닥부터 조종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조종이 나왔고, 근데 나스닥은 만약에 오늘 밤에 조종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오늘 밤 요 자리가 이게 이제 선물 매매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선물 매매 이론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요 자리가 반등이 나올 확률이 62% 정도 돼요. 여기가.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는 거의 뭐 한 85에서 90% 이상. 그래서 근데 오늘 반등이 좀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좀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도 이제 키 맞추기 들어가는 거죠. 다우지수 이제 키 맞추기 들어가기 때문에 뭐 크게 위험할 거는 없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일본은 오늘까지 조정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조정이 조금 나오고 우리나라 장도 그거 따라서 조정이 조금 나왔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천주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5월 31일 날 3부토건 추천드린 이후에 지금 6월 8일인데 8일 동안 일주일 동안은 지금 추천 드린 게 없어요. SK 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릴까 했는데 날라가 버려 가지고 추천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뭐 지나가 버린 거고, SK 하이닉스. 그래서 특이하게 지금 종목을 강하게 지금 매매할 만한 게 지금 잘 안 나와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단기든 중기 종목이든 타이밍이 곧 나오면은 저희 여기 카톡에 네, 저 여기 카톡방 여기 드릴 테니까 먼저 이렇게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천천히 기다리시면은 뭐 아침에 오전에 이제 시황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 좀 하다가 추천주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 잠시 볼게요. 추천 종목 코웨이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코웨이 뭐 큰 문제점이 없어요. 그냥 지금 바닥을 계속 다지는 흐름이라서 그대로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으로도 계속 공략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코웨이는 지금 국내에서만 렌탈을 해도 돈이 지금 캐시가 계속 나오거든요. 매달 돈이 나와요. 렌탈비가. 정수기 렌탈비가 매달 나옵니다. 이거를 중국 사람들 14억 명. 실제 근데 소비를 정말 괜찮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2억 명 정도로 봅니다. 2억 명. 나머지 12억 명 정도는 쭉정이. 쭉정이. 그냥 여기는 뭐 그냥 그저 그렇고, 요 한 2억 명 정도가 실제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소비도 강하게 하는 이제 흔히 중산층 이상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지금 이제 렌탈 쪽으로 지금 좀 강하게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요게 좀 호재고요. 중국이 물이 믿을 수가 없죠. 저게 잘 되면은, 정수기 사업이 잘 되면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이 우리나라처럼 마음껏 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세계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물 부족 국가요, 물 부족. 물 부족 국가인데, 이 뭐랄까요, 그 댐, 이걸 그냥 전체적으로 다 치수 사업이라 그러죠. 요거를 지금 어느 정도 잘 해놔가지고, 그래도 물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댐, 그 다음에 보호, 4대강 보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 그래서 현대 문명의 극치다. 현대 문명의 뭐 첫 단추가 치수 사업입니다. 치수 사업. 홍수 나가지고는 뭐 살 수가 없어요. 매년 뭐 1년에 한 두 번씩 홍수 나가지고는
그 자리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치수 사업을 해가지고 물을 조절한다. 물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농사부터 주거 환경까지 이게 다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강남역에 물 넘쳐가지고 꼼짝 못 하잖아요. 예. 이 강남역이라고 상징하는 여기가 강남 뭐 대치동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이잖아. 강남, 삼성 뭐 이쪽이. 그래서 뭐랄까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괜찮을 수 있는 곳들인데도 물 한번 터지니까 이 치수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물이 넘치는 거죠. 이 강남 이쪽은 이렇게 계곡처럼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완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웅덩이처럼 이렇게 푹 파인 지형이라서 물이 이거 치수가 안 되면은 물이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좋아요. 환경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문명이라는 게 있으면서 그 옆에 뭐 좀 나무도 있고 뭐 물도 흘러가고 새도 이렇게 날아야 보기가 좋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숲속에 그냥 새 날고 뭐 물만 떠다니면은 이 정글이죠, 정글. 사람이 정글에서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원시 시대 해가지고 평균 나이가 50살을 못 넘어요. 50살을 못 넘어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나이가 40세가 안 됐어, 40세가. 그래서 환경보다는 치수, 문명입니다, 문명. 치수나 이런 것들이 문명을 먼저 해놓으면서 그 옆에 뭐 강도 만들고 뭐 하천 만들어서 이제 새도 날라오게 하고 이거지. 무조건 가만히 놔둬라?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해서 못 살아요. 자, 아무튼 코웨이는 중국 쪽으로 지금 뭐 진출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이제 대중 무역 적자예요. 대중 무역 적자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뭐 한국 거 잘 안 쓰려고 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 나라 교육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 거는 잘 안 쓰려고 하는 분위기고 우리도 뭐 요즘 중국 쪽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 바닥을 계속 다지는 중이라고 저는 보는데 뭐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뭐 한 5, 6% 빠진 것 같고는 이거 크게 뭐 물렸다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추가 매수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그냥 보유를 하시고요. 목표는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이상 올라갈 때부터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더 좋은 종목이 보인다 이러면은 냉큼 챙기고 그거 바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그대로 보입니다. 요거는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절 없이 그냥 꾸준하게 모아가는 종목. 그래서 이제 한 번 샀어요. 여기서 이제 한 번 샀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십시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지금 방사능 오염수라고 해야 되나요? 방사능 그 뭐 처리 이제 폐기수라고 그래요. 폐기. 요거 방류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요 이제 직전으로 직후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요 직전에 관련주들이 많이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도 좀 보고 요렇게 해서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천천히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뉴스 잠시 보시겠습니다. 믿는 지금 뭐부터 해야 되나? 부동산도 저희가 하니까 부동산을 뭐 제가 뭐 땅을 뭐 추천하 이런 게 아니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말씀드리죠. 저희 이제 카페에 보시면은 부동산 이제 급등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팔아야 될 때 이제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데 이거 좀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43%가 부동산 중개인이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게 참 부동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주 쉬운 시험은 아니거든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 공부를 안 하면은 절대 붙을 수 없는 시험이다. 뭐 이렇게 보고 특히 2차 정도는 2차부터는. 근데 이거 하나 붙어 놓고는 요 돈 몇백만 원 더 벌려고 이 사람들을 속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이거.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이런 사람들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실수한 거를 좋게 말하면 절대 인정 안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거나 만들어내고 아주 못됐어요. 저도 이제 이것저것 좀 해보니까 사람들 만나는데 실수를 했으면은 죄송하다고 말하면 되거든요. 돈 한 100만 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막말로 지랄병을 해. 지랄병을 해. 내가 더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냥 말았어요. 말았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반도체 설비 투자가 끌어올렸다. 일본 연 2.7% 깜짝 성장.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을 다시 고쳤습니다. 한국이 1.6에서 1.5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1.6에서 1.5%. 근데 곧 아마 저성장으로 들어가서 아마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데 일본이 2.7%, 경기가 괜찮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3% 안으로 들어가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3% 안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좀 분발을 해야 되고요. 일본은 거의 뭐 2.7이니까 거의 뭐 3% 안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3년, 4년 이렇게 지속되면 경제 성장했다고 이제 보면서 이제 화랑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요즘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잘 나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블랙록 중국 경제 3%대로 둔화했다. 투자 비중 재평가할 때 중국 쪽으로 외국인 투자들이 점점 이제 빠져나가고 있죠. 동남아나 이쪽으로 지금 빠져나간 지가 꽤 됐는데 중국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경기 회복 둔화 우려에 중국 5대 국유은행 예금금리 인하. 전 세계적으로 뭐 특히 이제 그 선진국이나 이상 뭐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일본이랑 그 다음에 중국이야.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입니다. 근데 일본은 두 개가 차이가 좀 있어요. 일본은 잃어버린 뭐 20년이니 30년이니 이 이야기 들어가면서 칼을 갈면서 버티는 느낌이 좀 있어요. 관광 같은 것도 지방의 어떤 관광 축제나 어떤 명소들 관리하는 거 보면은 외국인들을 꾸준하게 오래오래 계속 유치하기 위한 그 뭐랄까요? 이걸 빌드업이라 그러나? 빌드업, 밑작업을 몇 년 이상 합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하니까 이게 서서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소문나면서 들어와가지고 폭발하는 거야. 관광객 수가 폭발하는 겁니다. 일본이 크게 땅을 네 덩어리로 나누잖아요. 일본을. 이제 도쿄 한번 갔다 와 보면은 이미지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사카 한번 가는 거고, 오사카 또 괜찮으면 이런 식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많게 만들어놔. 일본은 느낌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이 제주도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게 되냐? 야,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국내 여행 못 다니고 동남아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바가지를 씌우잖아. 바가지를. 이러니까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일본 관광지 물가도 그렇게 싼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할 정도. 뭐 저거 한 5% 10% 비싸구나. 요 정도예요. 10,000원이면 일반 좀 편의점 가서 살 수 있으면 10,000원이면 한 11,000원 정도 요 느낌이야. 대신 좀 더 친절하고 이 관광지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느낌은 더 그대로 받으면서 이 돈을 내기 때문에 크게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 가면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일본이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은 계속 이제 국가에서
통계를 조작을 하죠. 통계를 자꾸 이제 마사지를 해가지고 만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사지를 했는데도 통계를 만졌는데도 지금 중국 경제가 3%대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지금 중국이 위기다.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둔화 고개 들자 중국 6대 국유은행 예금금리 인하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직도 예금금리 인하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이제 경기가 살아나니까 주가가 일단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안 올라가던 월급을 지금 3에서 5% 인상을 일본 경제인연합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각 기업들한테. 우리나라랑 느낌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 경제인연합은 월급 동결, 최저시급 낮추자 이러고 이제 노조에서 막 더 올려라 막 이래가지고 그 중간에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워낙 안 올리다 보니까 이제 경제인 이쪽에서 각 기업들한테 월급 좀 올려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한 10년 이상 만에 월급이 한 3%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월급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 당연히 물가도 인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도 만약 이게 장기화되면 이게 지금 일본 상승이 반짝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2.7% 경제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3%라고 잡고 이게 내년에도 또 이어지고 내후내년에도 이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금리도 인상되고 그러면 이제 일본 부동산 집값도 조금씩 또 올라갈 때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한 1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15% 정도. 아는 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무튼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최저시급이라 그래가지고 월급부터 잔뜩 올려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따라 올라가는 거야 미친 듯이. 그러면 이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티죠. 기업인들이 못 버텨요. 사장님들이 못 버틴다고. 월급 주는 사람 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은 뭐 해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 되잖아. 이 업체들이 다 망해버리니까 옛날엔 10개 있었는데 지금 6개밖에 없단 말이야. 이 6개에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한 20명 나와 있다. 이러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너무 안 좋은 자리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또 안 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위태롭다. 중국이 위태롭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중국이 3%대라고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금리를 내렸다 이러면은요. 이거는 지금 중국은 제가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 끝나고 나면은 거의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나자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두 개밖에 없어요. 크게 두 개인데 첫 번째가 이제 멀쩡한 방법이죠. 수출을 늘리고, 수출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투자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내수 활성화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쟁 특수가 있습니다. 전쟁 특수. 전쟁 특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지금 중국이랑 대만 침공 요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요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지금 전쟁 상황 요 결과에 따라서 중국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요게 작용이 된다고 봐요. 실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직접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직접은 싸우지만 뒤에 나토랑 미국이 무기를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 없었으면 벌써 끝났어요. 무기가 상대가 안 되면은 안 돼. 근데 무기가 지금 좋은 무기들 가지고 선방하고 하면서 지금 대반격을 한다 이런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이긴다 이러면은 중국은 대만을 못 쳐들어가는 거죠. 대만 들어가면은 미국이 개입하는 거고 미국 개입하면 그 미국 그 동맹국들 파이브 아이즈라는 데가 다 동시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고 미국이 싸우면 우리나라도 자동 참전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럼 한국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또 중국 혼자 싸워야 돼.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뭐 이겼지만 이게 이긴 게 아니게 될 거니까 만약 이겨서 이제 중국이 쳐들어간다면은 만약에 러시아가 진다. 지기도 참 빨리 지기도 어려운 게 지금 5년 전에 크림반도 이거를 지금 합병을 해놨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요대로 휴전하자 요런 느낌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5년 전에 먹었던 크림반도 저거까지 다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못하겠다 그렇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푸틴도 답답한 게 자꾸 지금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불리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죽어 나간다는 거야.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자기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괴롭습니다. 역대 저 러시아 소련이잖아요. 이쪽은 이 군주 그러니까 이 러시아 이쪽은 짜르라 그러잖아. 짜르라 그러잖아요. 이 짜르들이 황제들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정권을 유지한 황제들이 거의 없어요. 역사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졌다 그러면 이거는 뒤집어 판 뒤집는 겁니다. 이거 왕권이 그냥 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푸틴이 뭐 러시아의 짜르라고 본다면은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에 이 동북아시아 정세의 이 어떤 평화나 이런 것까지도 다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하나로 모든 게 거의 판가름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 DSR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이게 미친 놈들이 이거.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포퓰리즘도 적당히 해야지. 모든 거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시키는 그 주 첫 번째 요인이 갭 투자예요. 갭 투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부동산 가격의 50% 이상, 50% 더 돼. 60% 이상을 떠받치고 있는 게 집주인들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전세금으로 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집 뭐 두 채시네요. 집주인이시네요. 대단하네요. 이게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이 대단한 거야. 이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전세 세입자들이 없으면은요. 집주인들이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만 자기가 이제 집주인으로 돼 있는 거지만 실제 돈을 내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세입자예요, 세입자. 그럼 우리나라는 세입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집주인 알기 뭐 집주인이라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잘못됐지 그게. 잘못됐죠. 거꾸로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세상이 항상 뭐 정상적인 사고로 하면서 돌아가는 판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갭 투자를 계속 해가지고 이 영끌의 끝까지 올라가 버렸단 말이야. 다시 좀 그릴게요. 갭 투자를 갭 이렇게 하다가 영끌이 끝이야. 실제 이제 평가 가격은 한 이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고, 그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거고, 실제 전세 가격은 한 요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예를 들어 5억이다 이러는데 예전에 15억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집값이. 그럼 지금 이제 매매가는 한 8억을 불러요. 근데 예전 전세가가 10억이었어. 매매가가 8억인데 이거 집을 팔아봐야 2억이 마이너스 나는 구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지금 이제 8억의 매매가가 형성이 되니까 전세는 5억이나 6억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10억 주고 전세 들어온 사람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4억이 비잖아. 5억에서 4억이 비잖아.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집주인들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끌어와서 이걸 메꿔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 둘 이제 집을 싸게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경매에 넘어가든지 하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겠죠. 정상적인 뭐랄까요? 그 흐린 물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서서히 이제 자정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가격이야. 근데 정부에서 아이쿠 이거 못 버티시겠죠? 우리가 버티게 잠시 이거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DSR 이걸 규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에? DSR 이 규제 이걸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세를 다시 더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야 다시 한 2년 숨 돌리네. 예, 한 달에 뭐 한 50만 원만 더 여지껏 내던 이자에 한 50만 원만 더 내면은 한 이거 모자랐던 뭐 한 3억 4억 대출 받아가지고 한 2년 숨 돌리네. 정권 바뀔 때까지 버텨보자. 또는 뭐 2년 뒤에 갑자기 또 뭐 좋은 장 올 수도 있으니까 버텨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럼 집값 떨어지면 누가 좋아요? 집안 사고 버텼던 세입자들이 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 이 기회를 박탈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 세입자들이야, 세입자들. 이 세입자들이 갭 투자로 계속 이렇게 비싸게 부르는데도 전세를 들어가 줬단 말이야. 자기들이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아니면 뭐 자기 현금으로 들어갔던지 간에 이거를 끌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걸 밑에서 감당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전세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월세 저는 이제 전세 찬성론자로 돌아섰습니다만 전세 없어지면 월세가 강해지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맞아. 나중에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틈에 전세금을 못 갚아서 이제 집값이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풍비박산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야, 내 그릇으로는 결국 집 3개는 무리였네. 예, 갭 투자 이거 무너지니까 나는 집 하나도 이거 겨우 이거 집 하나도 안 되네 사실은. 남의 집 전세 들어가야 될 판이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집 3채를 다 내놓게 되잖아요. 금매로 또는 경매로.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게 한두 가구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50% 이상을 세입자가 떠받친다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한번 보세요. 자, 50%가 아파트 살아요. 그 다음 50%가 빌라 삽니다. 그 요 100%의 중에서 또 50%가 자기 집이고 50%가 그냥 새 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요 자기 집 중에 또 50%가 돈을 빌려. 은행, 절반이 은행 거야. 이게 다 내 거 아니야. 뭐 화장실은 은행 거야.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 절반이 은행이고, 그럼 나머지 또 절반은 뭐예요? 전세 세입자들 님께서 받쳐주는 돈이야. 받쳐주는 돈. 이게 이분들이 대단한 거라니까. 집주인 별거 없어요. 아니 세상에 현금을 10억씩 계속 이 아파트도 10억 주고 사고 저 아파트도 10억 내 현금 주고 사고 저 아파트도 10억 주고 사는 그 현금 30억씩 갖고 있는 집주인이 어디 있어요? 없어. 전세 하시는 분들이 한 7억에 전세를 받아줬어. 그럼 자기 돈은 한 5천에서 1억밖에 안 들어가. 그리고 시세가 조금 올라가지고 뭐 고점 10억 찍고 지금 떨어져 가지고 뭐 매도가 8억, 전세금 6억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자기 돈 한 1억이라고 잡고 집 세 채면 3억만 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현금이 회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씩 매달 저금을 해가지고 10년을 모아야 5억이 됩니다. 그러면 매달 500만 원씩 꾸준히 벌 수 있는 나이가 도대체 얼마 정도가 돼야 매달 사회에서 500만 원씩 그 생활비 쓸 거 쓰고 하면서 500만 원씩 저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쯤부터 내가 500씩 벌 수 있다 꾸준하게 매달.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생활비 한 200 나간다 치면은 그럼 1년에 한 700 가까이 벌어야 되는데 이거면 세후 연봉 1억입니다. 1억. 연봉 1억 이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럼 지금 집 3채, 뭐 2채, 3채, 4채 갖고 있으면서 뭐 자산 30억, 부자, 이 말은 30억인데 라면 먹고 배고픈 거죠, 이거. 겨울에 가스비 아끼려고 가스비 오돌오돌 떨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자산 30억이지 뭐 지도는 뭐 한 3억밖에 없는 거고 전세 세입자분들이 뭐 한 20, 한 5억 떠하는 거고 뭐 그런 거야. 나머지 뭐 집값 좀 올라가지고 뭐 호가가 뭐 10억씩 해서 30억이다 이런 거야. 그래서 2022년까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세 비싸게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계약을 2년 단위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2021년, 22년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2023년째부터 올해 이제 뭐 이제 7, 8, 9, 10, 11부터 다 터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내년 24년에는 22년 정점에서 이제 새해 들어가시던 분들이 아이고 이런 거야. 아이고 또리 아빠 그거 또리 아빠네 전세 10억 줬지? 아 예 저 10억 줬어요. 아이고 말도 말하고 우리 이제 전세가 5억에 계약하고 5억 돌려받았다 이러면은 펄쩍 뛰죠. 이거 가만히 안 있죠. 이게 이제 내년까지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정부에서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25, 26년 이렇게 또 시간을 끌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집주인들 시간을 끌게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도와주는데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규칙에 맞게. 규칙에 맞게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붕괴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진검승부 진짜 자기 돈으로 전세 그 집을 한 채 가질 수 있는 사람 한 채 가지는 거고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 사업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대출 크게 받아야 돼요. 집값이 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 그럼 뭐 3억 4억 대출 받으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자 뭐 갚는 게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월세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겠지. 근데 아무도 이렇게는 안 들어가. 그럼 이 사람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야.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파트 몇 평 뭐 어디 아파트는 뭐 월세 뭐 한 80에서 100 한 3, 40은 월세가 나가더라 팔리더라 요런 기준점이 나올 거라고. 무조건 대출 받아서 뭐 대출비 갖고 나머지 지가 남긴다고 비싸게 부른다고 거기 새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시장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그 시세라는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서히 되면서 이제 전세 사라지면서 월세 고착이 되다 보면 이제 돈 버는 집주인들은 이제 집을 하나 둘 늘려가다 보면 집값이 이제 계속 비싸지겠죠. 자, 아무튼 뭐 이거는 정부에서 이 집값을 뭐 지금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진 거는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지금 그 경제 흐름이 금리가 올라가고 집이 고점권으로 인식되니까 더 이상 이제 매수세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집값은 떨어지는데 정부는 무조건 집값을 잡겠다고도 못하는 게 집값 잡겠다 그러면 집 지금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자기 자산이 줄어드니까 반대를 할 테고 그렇죠. 그러면 집값 안 잡겠다라고 하면 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번 정부 뭐 하냐 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를 정책 가만히 보세요. 그냥 뭐 특별히 잡겠다 이런 액션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고점이라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인데 문제는 저거죠. 전세를 그러니까 집주인들을 계속 도와주느냐. 그러면 2024년까지 도와주면 25년에나 26년에 힘든 사람들은 또 어떡할 거냐. 집값을 그러니까 그냥 규정대로 놔둬야 돼 이거는. 규정대로 놔두면 본인이 투자해가지고 힘든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그렇죠.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또 타이밍을 잡아서 이제 또 집도 마련하고 또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